끝으로 이제 그 푸틴의 러시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번에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서 특별한 소득은 없었지만은 이 자리에서 푸틴은 육자회담의 필요성을 사람스럽게 거론을 하고 동북아에 있어서 다자 안보 구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암시를 주었는데, 전통적으로 동북아에 대해서 러시아는 미국 우월 지배 체제를 깨트리기 위해서 자꾸 다자적인 접근을 선언을 했고, 또 미국은 동북아에 관해서는 다자적인 접근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접점을 못 찾았는데, 푸틴이 지금 그 오랜 소위 전거의 보도격인 다자 안보 구도를 또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동북아 질서와 우리한테는 어떤 함의를 주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러시아의 상황은 사실 그 미국과 지금 현재 그리고 서방과 상당히 그 어려운 그 대립과 갈등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어떤 의미에서는 동병상련의 지금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런 러시아가 이 동아시아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제3의 길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은 북한에게 제3의 길을 제공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러시아도 비슷할 겁니다.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에 반해서 그 러시아가 이 소위 말한 그 핵 확산 체제를 깨는, 핵 확산으로 이어지는 거기에 일조한다는 비난을 받기는 더더욱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러시아도 사실은 제3의 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장 그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쉽게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심의 어떤 동맹 구조를 흔들 수 있는 것은 다자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도 현재로서는 그 압박이 미국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압박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구도는 현재 상황에서는 아닐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 다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대단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시의적절하고 가장 효과가 좋은 어떤, 그것은 중국도 동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러시아의 어떤 영향력을 여기에다가 이제 사실은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문제는 이제 러시아가 가진 현실적인 어떤 한계로 인해서 북한이 기대하는 어떤 아주 그 엄청난 지원이라든가 혹은 제3의 길이 된다든가 혹은 북한의 그 핵 무장화를 그냥 방조하는 그런 역할은 대단히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상황은 저희로서는 이제 북핵과 대사강 외교가 서로 중첩되면서 상황을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복잡 미묘한 상황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튼튼한 기반이 서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전에는 소위 냉전적 양극 구도화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에만 속해 있으면 됐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고 움직일 필요도 없었고, 또 그런 물론 힘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이제 그것이 깨지면서 정말로 외교적인 지혜가 필요하고 역량이 필요한 이제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복잡할수록 한미동맹의 축은 튼튼히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서 중국도 다루고 일본도 다루고 소련도 다루면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 그걸 떠나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한국을 중심으로 한 4강에 주어진 구조가 생각보다는 힘이 더 센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외교가 또는 우리 안보가 어떤 노선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령관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리고 김 교수님 말씀 듣고 오늘 자담회를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이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또 경제적 가치, 또 북한의 핵,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우리의 안보 상황을 위기로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외교력이 참 강화돼야 되고, 또 그 외교력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우리가 흔히 내치다 외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보다는 더 외치에 이렇게 좀 무게추를 좀 두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에 대한 대처하는 어떤 능력, 즉 외교력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인재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교를 외교 전선에서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 전사들을 좀 많이 능력 있는 전사들을 양성을 해서 지금 어려운 우리의 외교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우리가 국가 발전이 한 단계 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 마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에 사는 저희들은 그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에 끼인 항상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항상 압박과 영향력을 받았고 국론은 분열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우리가 목도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미 동맹은 우리의 그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미 동맹의 어떤 신뢰성,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변수로 인해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마치 상투어처럼 그것을 우리가 당연시 받아들이는 시기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자산으로서의 한미동맹 운용할 것인가,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진보가 말하는 전통적인 공식 혹은 보수가 말하는 전통적인 공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아까 잘 말씀하셨듯이 외교와 안보는 그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용할 자산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을 냉정하게 계산하면서 같이 그 국력을 모아야지만이 겨우 우리가 응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그나마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늘 바쁘실 때도 귀한 시간 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이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이 처한 외교 안보적 상황을 다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저희 오늘 이 자리가 그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